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레 무언가를 보고 놀랐을 때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제가 오늘 들고 온 그림 속 여자분도 무언가를 보고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는 길, 아줌마 수십 명이 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근처 초등학교 학부모들인가 보더라고요. 얼른 지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절 부르더군요. 세댁, 어디가? 마트요. 뭐 일 있으세요? 있지. 그것도 큰일. 저희 집 맞은편 사시는 분이었어요. 가끔 음식 주고받는 사이인데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데모를 한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저런 걸. 여기서 애들 학교까지 몇 발자국이나 된다고 그러는지 몰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야. 애들이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초등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 리얼돌 체험방이란 게 들어설 예정이래요. 그게 뭐냐면요. 참 민망한 건데요. 남자들이 인형 데리고 노는 거래요. 차마 부끄러워서 자세하게 말을 못하겠네요. 저런 게 불법이 아니란 것도 놀랍지만 저런 곳을 찾는 남자들이 있다는 게 더 놀랍더라고요. 성욕이 인간의 본능이란 건 알지만 저렇게까지 풀어야 되는 건지요.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그러는 걸까요? 성욕 자체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까지 저버리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성욕이 강해서라거나 본능이 시키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찌 보면 누워서 침 뱉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여기를 찾으시는 남자분들이 보시고 자긴 그러지 말아야겠다 느끼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갓 신혼을 벗어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아직 애는 없어요. 그래도 신혼이라고 우기기는 하는데 요새 남편 퇴근 시간이 부쩍 늦어지는 걸 보니 역시 신혼이 끝난 건가 싶긴 해요. 아쉽긴 합니다만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죠 뭐. 일찍 결혼한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부는 잠깐 사랑으로 살고 나머지 시간은 의리로 산다고요. 아직 그 말을 실감하기는 힘들지만 주변 분들 보면 그 말이 맞나 봐요. 그 말은 저도 그대 열에 들어서는 게 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괜찮습니다. 의리만 잘 지켜줘도 그게 어딘가요? 제가 가끔 여기를 들어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리를 못 지켜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세상인데 의리만 잘 지켜줘도 감사하다 절을 해야 맞겠죠. 장담하긴 이르지만 제 남편은 안 그럴 거라 믿습니다. 다들 그랬다고 하실 거예요. 누구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지만 살다 보면 바뀌는 게 사람이라고 그러실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다만 남편은 그 말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라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 같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그분은 제 시아버지세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건 물론이고 그를 감추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하셨거든요. 참 어리석죠. 거기에 들인 공의 10분의 1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쩌겠어요.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 복을 걷어 차버린걸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조금 위화감이 있었답니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진 조그만 공장 하나 하시고 어머니는 꽃가게 하세요. 화목하신 모양이네.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이는 법이니까. 네, 저희 아빠가 좀 팔불출이세요. 엄마 하고 싶다는 거면 무조건 오케이시거든요. 지금 꽃가게도 엄마가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 받고 나서 하고 싶다니까 열어주셨어요. 이 꽃도 엄마 가게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오늘 두 분 뵈러 간다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우린 받기만 해서 어쩌나? 아니에요. 정철 씨가 저희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철 씨가 두 분 닮아서 되게 자상하거든요. 이런 아들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쿠, 그거 반대 아닌가? 보통은 그런 말은 남자가 여자 집 가서 하는 건데. 그런가요?
근데 진심이거든요. 두 분이 잘 키워주셔서 제가 앞으로 호강하게 될 것 같은걸요. 헤헤. 듣던 대로였습니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기 집은 엄마가 대장이라고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대요. 완전 여장부시래요. 자기 집이 적당히 잘 사는데 그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죠. 원래도 남편 외가가 상당한 부자였대요. 그런데다 시어머니가 요즘 말로 하면 재테크에 엄청 능하시대요. 대부분은 부동산이었어요. 남들보다 시류를 읽는 눈이 곱절은 뛰어나신가 봐요. 덕분에 시어머니가 투자한 부동산마다 껑충 올라 안 그래도 넉넉한 살림이 활짝 피었다는 거죠. 천성적으로 구김없는 부잣집 딸인데다가 일마저 술술 풀려가니 거칠 것이 없는 분이셨던 거죠. 흔히 없는 사람이 가지는 자기 비하나 열등감 따위가 없는 분이시니 사람을 대할 때도 전혀 가식이 없는 분이셨어요. 소위 말해 뒷담 화나 뒤끝 같은 게 전혀 없으세요. 대신 잘못한 일이라면 엄청 혼쭐을 내신답니다. 반면 소소한 잘못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그러니 제 시집살이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뿐인가요? 요즘처럼 집 구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저희는 떡하니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주신 건 아니에요. 명의는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깟 아파트 하나 내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냐만 그럼에도 명의를 바꿔주지 않는 건 니들도 노력하는 법을 깨우치란 뜻이다. 부지런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하렴. 그래서 떳떳하게 사가면 좋겠다. 맘 같아선 전셋값이라도 받고 싶지만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니들이 무슨 돈이 있겠니. 그러니 그냥 살아도 좋다. 단 그거 믿고 게으르게 산다거나 아무렇게나 흥청망청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음 날로 짐 뺄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런 분이시랍니다. 진짜 여장부시죠? 돈이 많다고 유세하시는 타입도 아니었고요. 흔히 말하는 부잣집 딸이 가지는 사치 같은 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분이시랍니다. 제 롤모델이에요. 저도 시어머니처럼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그런 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랍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시지만 그래도 인간인 이상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시아버지세요. 얼핏 보면 시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꽃중년 그런 분이세요. 제가 결혼할 때 환갑 직전이셨는데요. 그냥 보면 50대 초중반처럼 보이세요. 게다가 입은 옷이나 이런 것들도 죄다 명품이시죠. 다만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인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더군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실실댈 수가 없어요. 처음에야 몰랐죠.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많이 가난한 집 자식이셨대요. 그러다 대학 때 시어머니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셨다는데요. 당시에 시어머니 친정에서 반대가 완전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게 시외할머니 되시는 분이 사주나 궁합 이런 걸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이었다나 봐요. 당연히 두 분 궁합이랑 사주도 다 보셨고요. 근데 그 결과가 최악이었대요. 남편이 평생 여자 뜯어먹고 살 팔자라면서요. 그거로도 모자라 말려누는 최악이라고까지 나왔대요. 세상 어떤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결혼해라 하겠습니까? 시 외할아버지신 시어머니의 아버지는 그런 걸 믿는 타입은 아니셨지만 그분 역시 시아버지가 그리 탐탁지 않았던 것은 마찬가지였대요.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잡은 남자가 금쪽 같은 자기 딸과 결혼하겠다는데 선뜻 그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분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기 집 재산 보고 딸을 등쳐먹으려는 날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 반대도 그런 반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시어머니는 웬만한 남자 선옷은 거뜬한 여장부셨던 거죠. 결국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셨답니다. 남자들이 총각 시절에는 정신없이 살다가도 결혼을 해 가정이란 타이틀을 달게 되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산다고들 하잖아요. 시아버지는 그러지도 않으셨대요. 출판사도 다녔고 잡지사도 다니셨대요. 그것도 몇 개월 정도만요. 그러더니 자긴 회사가 체질이 아니라면서 그 다음부터는 쭉 노셨다네요.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도 자기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니 대외적으로는 회사 잘 다니는 성실한 남자라고 말하고 다녔나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긴 했어도 여전히 눈에 차지 않는 사위를 보고 못마땅해 하는 부모를 봐서라도 그런 거짓말을 해야 했던 거였어요. 그게 자기 발등 찍는 일이 되리란 건 왜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셨을 겁니다. 다만 그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실패를 애써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시아버지 입장에선 시어머니는 사상 최고의 보험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눈밖에 나는 일은 피해야 마땅한 것 아니었을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나 보더라고요. 얼핏 스쳐가는 이야기로 들은 건데요. 예전에 시아버지가 여자 문제를 일으키신 적이 있대요. 그때 이혼까지 거론됐는데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친정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라 이혼까지는 피할 수 있었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 성격에 당장 이혼하고도 남았을 거래요. 남편은 그런 얘기를 제게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죠. 당연하죠. 미우나 고우나 아버지인걸요. 그냥 그랬다고요. 저야 그런 사정을 알았다 한들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힘들었겠지만 남편은 철저하게 외탁을 한 사람이거든요. 외모는 물론이고 기질까지 그랬답니다. 시어머니처럼 성실하고 책임감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자상하기까지 했어요. 진짜 결혼이란 게 이렇게 좋을까 싶을 정도로요. 평일에는 둘 다 회사 열심히 다니고 주말이면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단 하나 걱정거리라면 애가 안 생기는 정도였어요. 우리 병원 가볼까? 우리 결혼한 지 1년인데. 병원? 왜? 어디 안 좋아? 안 좋기는 애 때문에. 산부인과 가서 검사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아이, 괜찮아. 자기 말대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아직 자기 나이가 30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요샌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구만. 너무 신경 쓰지 마. 왜? 애가 낳고 싶어? 당연하지. 자기 닮은 아들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에이, 내가 그렇게 좋아? 아이, 나로도 모자라. 나 닮은 아들까지 필요할 정도야? 농담 그만해. 나 진짜 심각하다니까. 아버님이 가끔 난 언제 할아버지 되냐 하실 때마다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아이, 그건 그냥 하는 소리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도 속으로는 손자 바라시는 거 아닐까 해서. 1년이면 좀 무리인가? 조금 더 겪어보면 알겠지만 엄마가 입 밖으로 얘기한 게 아니면 그걸로 괜찮다는 소리야. 우리 엄마 할 말은 그냥 하는 사람이거든. 누구 눈치 보거나 속으로 끙끙 앓는 스타일이랑은 완전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마. 그리고 아버지도 그냥 하는 소리일 거고. 그런 걱정할 시간 있으면 애 만들 노력이나 하겠다. 이리 와봐. 징그러워. 남편 말을 들으니 그래도 안심이 되지 뭡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애 문제로 압박을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때 되면 낳겠지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적게 낳는 세상이라지만 부모 입장은 또 다를 거잖아요. 이래저래 제가 시댁에 잘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쳤답니다. 특히 시어머니요.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그 보답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도 그래서 기다린 걸 거예요. 손주라도 하나 안겨드리면 그래도 면목이 서지 않을까 해서인가 봐요. 뭐 지금도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죄송하기가 이를 데 없네요. 대신에 다른 걸로 시어머니에게 보답을 하긴 했답니다. 그게 보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파트 명의자가 시아버지세요. 그렇다고 그게 시아버지가 모은 돈으로 사드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사신 건데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명의자만 시아버지로 두신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질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가끔 저희 아파트에서 시아버지 비슷한 분이 보이시더라고요. 제대로 본 건 아니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멀리서 본 사람이 시아버지처럼 보였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일단 시댁이 저희 집에서 40분 가까이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신 것도 두어 번이 다거든요. 만나뵐 때도 저희가 시댁에 가면 갔지 시부모님들이 오실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좀 눈에 띄는 분이시라서 그런 모양이에요.
나이답지 않게 멋쟁이시잖아요. 세상에 그런 분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봤다는 그 사람이 시아버지일 수는 없죠.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신 거라면 당연히 연락을 하셨을 테니까요. 이유는 또 있어요.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을 이유 말입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2달 전에 시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당신 제정신이야? 대리비 얼마나 한다고? 당신이 술 먹다 기둥 박아서 죽는 건 괜찮아. 그런데 당신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 왜 몰라? 그건 살인이라고. 나이가 60인 사람이 그 정도도 모르는 거야? 알고도 그랬다면 당신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고. 키 이리 줘. 저 차 당장 폐차시키게. 시어머니가 진짜 화를 내시더군요. 좀 많이 놀랐어요. 시어머니 말이 그랬거든요. 술 먹고 운전하다 혼자 죽는 건 괜찮다니요. 그래도 남편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세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는 분이셨죠. 그러니 제 아무리 시아버지라고 해도 음주운전을 한 건 참을 수가 없었고요. 그때 남편이 자동차 키를 뺏지 않았다면 정말 폐차를 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 차가 좀 비싼 차거든요. 뽑은 지 3년도 채 안 된 차인데 말이죠. 그런 차를 폐차시킨다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시어머니는 그러고도 남을 뿐이세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덕분에 저희가 땡 잡았습니다. 저 차 그대로 놔두면 네 시아버지 언제 끌고 나갈지 몰라. 맘 같으면 당장 폐차하고 싶지만 니들이 말리니 참는 거다. 대신에 저 차 니들이 가지고 가. 네 아버지 눈앞에서 치워야지 몰래라도 타고 나갈 일은 없을 거니까. 솔직히 저희가 끌기엔 너무 좋은 차였습니다만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헤헤. 졸지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생겼지 뭡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좋은 일이지만 시아버지가 좀 한심해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시어머니 말대로 음주운전을 말려도 부족할 양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요. 저 진짜 두 분이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야기가 좀 셌네요. 시아버지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운전을 해야 하는 분이셨답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폼이 안 난다면서요. 그래서 버스비가 얼만지 지하철비는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이셨어요. 차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집 밖 나가는 것도 힘들다면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시던 분이 저희 집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올 리도 없잖아요. 택시를 타시면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카드 상환액을 50만 원으로 내리셨거든요. 돈이 많으니 술 마실 일이 늘어난다면서요. 한마디로 두 손 두 발 다 묶으신 거죠. 덕분에 그 폼내기 좋아하시던 분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 대단하시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봤던 분이 시아버지가 맞았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군요. 오늘 뭐 할 거야? 하긴 뭐래? 집에서 빈둥거릴 거야. 부럽지? 에이, 부럽긴. 확 나도 그냥 오늘 회사 땡땡이나 칠까 보다. 참으세요, 서방님. 얼른 나가셔서 부지런히 돈 버셔야죠. 그래야 빨리 이 집을 사죠. 못 살래나? 우리 월급으론. 에이, 그럴지도.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지. 에이, 나가긴 싫지만 간다. 점심 잘 챙겨 먹고 서방님 다녀올 동안 잘 놀고 있어. 저희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예전엔 기념식도 하고 체육대회도 했는데 요샌 그냥 놉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는 그냥 직원들이 그걸 안 좋아해서예요. 그런 거 하느라 돈 쓸 바엔 그냥 쉬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회사로서도 나쁠 건 없죠. 회사 다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다른 회사 직원들 일하는 날 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그야말로 기분이 째진답니다. 평소 못 보던 평일 TV도 보다 빈둥거렸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출출해지대요. 뭘 먹을까 고민했죠. 이상하게 떡볶이가 먹고 싶지 뭡니까? 제가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지먹자고 부엌 어지럽히는 게 세상 귀찮다는 걸요. 배달을 시키자니 돈이 아깝대요. 제 친구들은 배달비 생각 안 한다는데 전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결혼을 해서인가 봅니다. 처녀 때는 아무렇지 않게 쓰던 돈이 요샌 왜 그리 아까운지요. 제가 조금만 발품을 팔면 좋게 3,000원은 벌 수 있는데 배달이라니 말도 안 되죠. 결국 추리닝 바람에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랑 순대를 포장해 집으로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뭔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돈 내란 소리겠죠. 무심하게 집어 올라왔습니다. 맛있게 떡볶이랑 순대를 다 먹고 나니 그제야 고지서에 눈이 가더군요. 근데 이게 이상했어요. 분명히 주소는 우리 집 것이 맞는데 받는 사람이 시아버지더라고요. 가끔 그런 적이 있긴 해요. 명의자가 시아버지다 보니 시댁으로 안 가고 이리로 오는 우편물들이 간혹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건 모아두었다가 시댁 갈 일이 있을 때 한꺼번에 전달해드리곤 한답니다. 이번 것도 그래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우편물을 뜯고 있지 뭡니까. 보내온 사람 때문이었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온 거였습니다. 사실 뜯으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음주운전 관련한 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잔잔히 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제가 펼쳐본 서류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라네요. 뭔가 시아버지가 죄를 저질렀고 그에 관한 처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글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지 뭡니까? 그 옆에는 괄호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아래로 가보니 당 사건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엔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더군요.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분은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또다시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요. 다시 다음을 보았어요. 처분 죄명은 준강제추행이었고요. 처분 결과는 불구속 구속 공판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여자들은 이런 일을 왕왕 당하거든요. 보다 정확히 알고 싶어 제가 본 내용들을 토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답니다. 대충 나온 결과들을 보니 시아버지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나이가 환갑이신 분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게다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라기엔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나라에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한번 봐준다고 하는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 문서들은 등기 발송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피의자 인권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요. 근데 이건 등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우편물처럼 저희 우편함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들고 올 수 있었던 거고요. 찾아보니 대부분은 등기로 오지만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도 의문이 드는 건 있었습니다. 왜 시댁이 아닌 우리 집으로 왔을까 하는 점이요. 아무래도 조사를 받던 시아버지가 주소 변경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시댁으로 가면 시어머니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비로소 그간의 의문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간혹 집 주변에서 시아버지 비슷한 분을 본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잘못 본 게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시아버지는 이 통지서 때문에 수시로 저희 집을 오간 거였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그냥 그럴 거다 생각한 거였죠.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 다 듣게 되었답니다. 이미 탄로가 났으니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나 봐요. 시아버지가 저를 찾기 전 그 며칠 동안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그거였죠. 알린다면 그 대상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될 테고요. 물론 남편에게 알려도 비슷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가 최종적으로 아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덜컥 겁이 나지 뭡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어머니 성격을 알았으니까요. 지난번 음주운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화를 내셨는데요. 그 덕에 차도 뺏기고 용돈도 거의 다 털리는 일을 당하셨죠. 이번 일도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이건 많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시아버지가 일으킨 여자 문제로 거의 이혼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였잖아요. 그때는 운이 좋았죠. 아니할 말로 초범이기도 했고 또 상대 여성과 합의된 일이었으니까요. 최소한 법적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번은 다르잖아요. 나이도 드실 대로 드신 양반이 성추행을 했다는데요. 모르긴 해도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 통지서를 받을 주소로 저희 집 주소를 댔을 거고요. 자기 명의 아파트니 그건 가능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됐잖아요.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일로 불러올 파장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제 선에서 덮은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군요. 내쫓듯 감금을 하든 그게 무엇이든 결정을 할 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일단 남편에게 말하고 그 다음 시어머니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아가, 혹시 너희 집으로 우편물 하나 오지 않았더냐? 내 앞으로 온 우편물인데 내가 확인해보니 이미 그쪽에서 보냈다더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안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미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결국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냐? 그게 지난번 음주운전 건으로 온 거야. 챙겨놨지? 내가 저녁에 가지러 가마. 혹시 뜯어본 건 아니지? 죄송해요. 그냥 무심결에. 한동안 시아버지가 말이 없으시더군요. 어떤 변명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거겠죠. 그게 말이다.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로 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그 이야기 경호나 집사람한테 하지는 않았겠지? 네, 그렇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아셔야 할 일이라. 그래. 근데 그 전에 나랑 먼저 이야기하자. 그게 오해거든. 너 시간 괜찮으면 지금 내가 가마. 지금은 제가 일할 시간이라 그냥 집에서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 네 엄마 알면 진짜 큰일 난다. 일단은 나랑 만나서 이야기 먼저 하자꾸나. 부탁한다.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제가 무턱대고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벌어진 일인걸요. 시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판단해도 무리는 없지 싶더군요. 안 그래도 계속 저를 괴롭힌 문제잖아요. 괜히 나섰다가 뒷일을 감당 못하게 되면 저도 죄송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녁에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남편에겐 야근이 있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게 말이다. 진짜 오해란다. 내가 그날 술을 좀 마셨어. 너도 알겠지만 음주운전 때문에 네 시모가 얼마나 날 들들볶았냐. 그것도 니들이 다 있는 데서 그랬으니 내가 속이 많이 상했거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았지만 마음이 영 안 좋더구나. 그래서 간만에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했지. 마음이 안 좋은데다 술을 많이 마셨더니 치기가 올라올 밖에. 그리고 지하철을 탄 거란다. 내가 지하철을 타봐야 뭐 얼마나 탔겠냐. 술이 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으니 몸 중심을 잘 안 잡히지 뭐냐. 중심을 잡느라고 몸을 움직였는데 마침 그 앞에 있던 아가씨 몸에 내 손이 닿았나 보더라고. 난 그것도 몰랐지. 그럴 정신이나 있었게. 근데 그걸로 그 여자가 난리지 뭐냐. 왜 내 몸을 만지냐고. 그러면서 신고를 한다지 뭐냐. 내가 한 일도 아닌 걸로 모함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내가 소리를 좀 질렀다. 결국 지하철 역사 어딘가로 날 데리고 가지 뭐냐.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해. 생각해봐라. 내가 우리 영은이보다 어린 아가씨 몸을 왜 만지겠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해. 분하고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잖냐. 다들 그 아가씨 말만 맞다는데 마음 같아선 정식 재판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세상이 다 알게 될 거고 네 시어머니랑 애들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어찌 살까 싶더라.
그런데 검사란 친구가 아이 그냥 시인하시면 처벌을 안 하겠대. 기소 유예로 풀어준다고. 아이 그래서 그냥 그러기로 했어. 억울하고 분해도 어쩌냐. 아이 니들 생각해서 그러기로 했단다. 그러셨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뭔데? 최근에 저희 집 계속 오셨죠? 제가 아버님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 제가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 맞다. 아이 갔다. 통지서 때문이신 거죠? 그래. 아이 어찌어찌해서 주소는 바뀌었는데 아이 이게 다른 법원으로 가면 우편물이 날아간다지 뭐냐. 아이 그래서 갔다. 새벽에도 가고 네가 퇴근하기 전에도 갔다. 아 이걸 네가 보면 내가 너를 어찌 보겠니? 아이 그래서 갔지. 근데 결국 네가 이걸 먼저 봤으니 아이 내가 지금 너무 창피하다. 아버님이 억울하신 거라면서요. 그럼 다시 바로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 쓰시면 안 되잖아요. 됐다. 이미 지난 일인데 살다 보면 똥도 밟고 그러는 거지. 괜히 지난 일 끄집어내서 여러 사람 걱정 끼치게 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 이 일은 그냥 너와 나 둘이서만 하는 걸로 하자. 그려줄 수 있겠지? 시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다. 너무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쉽게 그러겠다고 할 수 없는 건 제가 여자여서인 걸까요? 전 시아버지를 못 믿었던 것인지도요. 만약 진짜로 시아버지 말대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묻어둘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하자 시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일이 이대로 끝나는 게 다 좋은 거란다. 이런 일이 집사람이랑 애들이 알면 뭐가 좋겠니? 그러니까 아가 이번에 내 말대로 하자. 잘 모르겠어요. 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생각할 게 뭐가 있니? 알았다. 그래라. 대신에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다. 그럴 수 있겠지?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시아버지 말대로 그냥 덮었어야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긴 한데 사실 제 판단이 100%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유로 그냥 덮고 갈 일이 아닌 건 분명했어요. 뜻하지 않은 고민이 저를 근심하는 여자로 만들었답니다. 남편이 그걸 캐치했어요. 너 요즘 왜 그래?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회사야 뭐. 근데 왜 그래? 요 며칠 계속 죽상이잖아. 장인이랑 장모님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라 하시지도 않았을 거고. 너 주식해? 그게 폭락하기라도 했니? 나 주식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그런 거 내 취향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래? 뭔가 고민이 있으니 그러는 거잖아. 너 자꾸 이럴래? 무슨 일이길래 나한테도 말을 못해. 점점 기분 나빠지려고 그런다. 내가 네 남편이야. 부부끼리 숨기는 것만큼 나쁜 거 없다는 거 알지? 남편이 그러니 저도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결국 숨겨놨던 통지서를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아버지 거네? 아버지가 이런 걸 왜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남편의 얼굴이 종이 구겨지듯 구겨지더군요. 남편이 모를 리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부전공이 법학이었거든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고? 이거 언제 받은 거야? 아니지. 이런 걸 받았으면 당장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창피해서 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전화 어딨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아버님한테 다 들었어. 뭐라고? 네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왜? 아니지. 아버지가 네가 이걸 본 사실을 아신다고? 네가 먼저 연락한 거니? 아니, 아버님이 전화 오셨어. 그동안 벌어진 일을 다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아버님 비슷한 사람을 본거하며 시아버지가 이 통지서를 중간에 낚아채려고 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오해라고 주장하는 시아버지의 말까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좀 무섭긴 했지만 속은 시원하더군요. 체했던 것처럼 가슴을 억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게 모두 오해란 거지. 술이 취해 비틀거리다 우연히 여자 몸에 손이 닿았단 거고. 넌 그 말이 믿겨져? 미안한데 난 솔직히 못 믿겠어. 넌 여자니까 잘 알 거잖아.
왜 예전에 우리 연애할 때 네가 완전 흥분한 날 있었잖아. 버스에서 누가 네 엉덩이 만졌다고 길길이 날뛰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네가 그랬잖아. 실수로 닿은 거랑 의도적으로 만진 거랑 분명히 안다고. 피해자는 그게 느껴진다면서. 그때 네가 그 인간 못 잡아 넣었다고 얼마나 억울했는데. 나야 아들이니 당연히 아버지 편 들고 싶지만 이건 다른 문제잖아. 네 생각은 어떤데? 어차피 솔직하기로 한 뒤였습니다. 맞아. 여자는 알아. 이 사람이 실수로 닿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지. 아버님은 술김에 실수로 중심 잡다 손이 닿았다고 하시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화내고 신고하진 않았을 거야.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나도 아버님 말씀이 진짜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당신한테도 말 못한 거고. 무엇보다 이걸 어머님이 아시면 난리 날 거잖아. 그렇지? 내 말이 맞지? 그래, 네 말이 맞아. 엄마 성격에 아버지가 이런 일 했다고 하면 아마 뒤집어질 거야. 어쩌면 더 이상 같이 못 산다고 그럴지도 몰라. 지난번에 이모한테 비슷한 얘기 들었지. 아버지 바람 폈을 때 얘기. 응, 그때도 이혼하신다고 그랬다고 시 외할머니 만류덕에 참았다셨어. 자기랑 아가씨도 밟혀서 딱 한 번만 봐주신다고. 그렇지만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무슨 핑계를 대도 용서 안 하신다고 그랬다면서. 그래서 더 무서워. 나 때문에 집안에 분란 생기는 일이 될까봐. 바보니? 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지. 엄마는 몰라도 최소한 나한테는 말을 했었어야지. 이런 걸로 앓기 전에 그랬어야지. 미안. 그러고 싶었는데 무서웠어. 자기한테 말하면 어머니도 아시게 될까봐. 엄마도 알아야지. 나도 무섭긴 해. 엄마 성격이면 진짜 이혼한다 그럴지도 모르니까. 내가 아는 엄마라면 그러고도 남을 거야.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만 알고 엄마만 몰랐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어쩌면 그랬다고 나까지 쫓아내실지도 몰라.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거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알릴 생각인가 보더군요. 그 말이 맞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뭔가를 숨긴다는 것이 바른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내가 들은 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 자기야, 이렇게 하자. 아버님이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그 자리에 당신도 같이 가. 나 솔직히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계속 알리지 말라시면 그 손 못 부리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아버님 얘기 들어봐.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 어머님한테 알리는 건 그 이후에 하든지 말든지 하고, 응? 알린다고는 말했지만 남편도 후폭풍이 무섭긴 매한가지였을 겁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처 남편이 나오리란 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시아버지가 남편을 보더니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저 다 들었어요, 얘한테. 그랬더냐? 그래. 근데 넌 내 말 믿는 거지? 저야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맞다. 자식이 부모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니? 진짜로 나 억울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할 수가 있냐? 남편이 자기를 믿는다고 하자 시아버지가 기세 등등하시대요. 저랑 다른 태도였으니 자기 편인가 했나 봅니다. 와이프랑 많이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이래요. 아버지가 진짜 억울해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청구하자고요. 그래서 시비를 가려야죠. 왜 억울하게 있지도 않은 일을 받아들이세요? 됐다. 네가 날 믿어준다는데 난 그거면 좋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안 믿어도 내 자식이 날 믿어준다는데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 이 일은 그만 여기서 덮자. 아버진 그러실 수 있지만 전 그렇게 못해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 자기 부모가 누명을 쓰고 억울해하는데 덤덤할 수가 있어요. 전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그냥 지켜만 보세요. 글쎄 괜찮다니까. 그만하자. 시아버지가 눈에 띄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남편이 저러는 건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믿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아버지 말대로 자식이 자신을 믿고 저렇게까지 나오면 싸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극구 만류만 하시더군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억울한 건 풀어야죠. 이대로 있으면 세상이 아버지를 성추행범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요. 전 그 꼴 못 봐요.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난 너만 믿어주면 된다. 역시 내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 지금 사는 집 명의 이참에 네 앞으로 옮겼으면 한다. 네 엄마는 니들이 돈 벌어서 살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말이거든. 그 집이 얼만데 니들 월급 모아서 그 집 사려면 좋기 수십 년일걸.
내가 네 엄마한테 말 잘해서 명의 옮기게 해주마. 뜬금없이 집 명의 이야기를 하시지 뭡니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시아버지의 말이 진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커져만 갔답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했나 보고요. 여기서 갑자기 명의 이야기는 왜 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 말대로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집 살 거예요. 저도 애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지금은 이 이야기 마저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이대로 못 끝내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리셔도 전 할 거예요. 정 네 생각이 그러면 하자. 대신에 네 엄마는 모르게 해야 된다. 왜요? 엄마도 아셔야죠. 우리 가족 모두 똘똘 뭉쳐서 이걸 이겨내야죠. 전 엄마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야, 안 돼. 네 엄마가 이걸 알면 기절할지도 몰라. 안 그래도 네 엄마 요새 여기저기 아프다는데 이런 일로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아이, 내 말대로 해라. 이건 가장의 명령이야. 더 이상 이야기가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아시면 안 된대요. 정말로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눈에도 남편의 눈에도 그게 아닌 게 너무 분명했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또 상의를 했네요.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한테 정말 안 알려도 돼? 아니, 알려야지. 아까 아버님이 그러셨잖아. 어머니한테 걱정 안기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아무 말 안 하길래 난 그러는 줄 알았어. 아버지 태도 보니 끝까지 안 된다실 것 같아서. 그러면 서로 말이 헛돌 거고, 그걸로 밤샐 순 없잖아. 아버지가 진짜 억울한 거면 엄마도 그걸 밝히기를 원하실 거야. 그럼 엄마가 가장 앞장설걸? 우리 엄마 발도 넓어. 변호사니 판사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도 많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가 진짜 그랬다면 하고 묻는 거지? 응. 그래도 알려야지.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엄마가 알아야 할 일이야. 아버지와 엄마는 부부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벌였어. 근데 너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면서 너한테만 쉬쉬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안 되지. 하필 예를 들어도 당신 진짜 그러면 당장 이혼이다. 알지? 걱정 마. 난 절대 그런 일 안 해. 창피하게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너무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었네요. 남편 말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나지 뭡니까? 뒷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어떤 폭풍을 불러오더라도 시어머니가 아셔야 하는 건 맞았습니다. 남편이 한 일을 아내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가 정말 억울한 거라면 시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여장부가 괜히 여장부시겠습니까? 설령 전 재산을 갖다 바쳐야 한데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실 분인데요. 며칠 후 주말 남편과 전 시댁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본 시아버지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군요. 그래도 아니겠지 생각하신 걸까요? 남편이 서두를 떼자 시아버지가 남편을 잡아 끌지 뭡니까?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도 아셔야 해요. 무슨 일인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당신 가만히 있어봐요. 얘가 할 말이 있다잖아요. 그래, 이야기해봐라. 진짜 남편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내 조마조마해서 혼났습니다. 전 이야기 중간이라도 시어머니가 폭발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중간중간 시아버지를 바라보시긴 했지만 그 눈빛이 그렇게 화가 난 것처럼은 안 보였거든요.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놀라셨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태도에 마음을 놓으셨나 봐요. 그렇다니까. 내가 술 때문에 휘청거린 건데. 그걸 갖고 그랬다니까. 가만 계세요. 얘 이야기 남았으니까. 그래, 계속해봐. 엄마도 대충 알겠지만 기소유예란 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그래도 모든 범죄자를 다 처벌할 수 없으니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만약 또 그러면 이번엔 지난번 죄까지 더해서 처벌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라가 선언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셨고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죄가 없는데 왜 그걸 인정해요? 이건 불복하고 정식 재판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죄 없음을 밝히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래야 해요. 지금 제가 엄마한테 이 말을 전하는 이유예요. 그러실 거죠? 당연히 그래야지. 왜 죄도 없는데 죄인이라 그러냐고.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자. 여보, 얘 말 틀린 거 없지? 당연하지. 내가 설마 애들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정말이란 말이지. 아가, 저기 내 전화 좀 다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달라시더군요. 건네기 무섭게 어딘가로 전화를 하시대요. 김 변호사님, 저 서초동 장미정입니다.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시아버지 일이라고는 안 하시고 사건에 대해 설명하시대요. 한참 이야기하시더니 끊으셨어요. 변호사 말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구나. 이 양반이 부장검사 출신이야. 그래서 검찰에 선도 아직 많고. 무엇보다 자기가 사건 기록 열람하면 피의자가 진짜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로 누명을 쓴 건지는 단박에 알 수 있다네. 하긴 그렇겠지. 범죄자들이랑 20년 이상을 보고 살았는데 사실 이 정도 사건을 자기가 맡는 게 이상한 거래. 근데 내 부탁이니 알아봐 준다는데 당신 걱정 마. 이 사람이면 당신 억울함 무조건 풀어줄 거야. 그만큼 비싼 사람이니까 니들도 걱정 말고. 어머니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가 안색이 나빠지시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으신 표정이었어요. 다 종료된 사건인데 기록이 남아? 이런 사건인데? 그렇대. 피해자 조서나 참고인 조서, 그리고 목격자나 CCTV 같은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대. 피의자의 권리도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자기가 충분히 판단 가능하대. 그러면서 그러더라. 내 부탁이니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 피의자가 진짜 추행을 한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그래도 정식 재판 청구할 거냐고. 그래서 그랬지. 그래도 정식 재판 가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해야 하지 않겠냐고. 당신은 그러지 않았으니 그럴 일은 없을 거잖아. 여보, 그냥 덮으면 안 될까? 생각해보니 어차피 끝날 일 뒤집어서 뭐하나 싶어.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며 그런 사람 엄청 비싸다고 알고 있어. 괜히 몇천 들일 필요가 있겠어? 그럴 돈 있으면 애들한테 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아마 정식 재판까지 가면 이것저것 다 해서 좋게 몇 천은 들 거야. 저 사람 사건 의뢰받는 걸로만 돈 천은 가볍게 줘야 하니까. 그래도 안 돼. 돈이 뭐라고. 난 돈보다 우리 가족 명예가 수백 배 더 중요해. 그깟 몇 천 투자하다 날렸다 치면 돼. 그깟 몇 천이라니? 그 돈이 얼만데? 그냥 그만하자. 난 괜찮아. 당신이 믿어주고 아들이 믿어주고 며느리가 믿어주는 거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느끼면 그만이지. 세상 사람들 시선이 뭐 대수라고. 내가 안 돼. 분명히 말했어. 정식 재판 가서 밝힐 거야. 아무리 변호사가 좋아도 꼭 이긴다고는 못하잖아.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천지인데. 끝까지 가야지. 항소하고 그것도 안 되면 대법원 가고. 처음에 못 이기면 더 비싼 변호사를 쓰고 그것도 안 되면 그것보다 더 비싼 변호사를 쓸 거야. 그래서 이길 거야. 그러니 자꾸 말 반복하게 하지 마. 진짜 기세가 말로 못하겠지 뭡니까? 남편이 여장부란 말을 했을 때도 제가 직접 그런 걸 느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네요. 전 시어머니를 진짜 조금만 알았나 봅니다. 돈이 아까울 법도 한데 그런 건 염두에도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포기하고 집을 나서시더군요. 아마 담배 한 대 피시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가시자 시어머니가 제게 묻더군요. 네가 처음 본 거였으면 애미한테 말했어야지. 죄송해요. 아버님 일이라. 그러니 더 말했어야지. 이번 한 번은 넘어가지만 다음엔 그러면 안 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골이 서늘하지 뭡니까? 야단을 치셔도 이렇게 무섭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정말 네 아버지는 죄가 없니? 고개를 숙인 제가 고개를 들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까지 어머니가 그냥 네 생각이 궁금해서. 넌 처음부터 봤잖니. 네가 느끼기엔 네 시아버지가 정말 억울하신 것 같으냐고. 글쎄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안다. 난 그냥 네 생각이 궁금해서. 그냥 네가 느낀 대로 말해보렴. 정말 난감하더군요. 어떻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전 사실 아버님이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했잖아요.
성추행을 당해본 여자는 그게 의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요. 제가 계속 입을 열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대요. 네 아버지 뭐 한다고 이렇게 안 들어오신다니? 전화해봐. 남편이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대요. 분명히 전화기를 들고 가신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안 받는다고? 내 전화 줘봐. 시어머니가 해도 안 받대요. 결국 시어머니가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답니다. 당장 들어와요. 마지막 기회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말하고 남자답게 행동할 기회예요. 이 시간 지나면 이럴 기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한 20분 흘렀을까요?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대요. 그리곤 무릎을 꿇지 뭡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에이, 미안하이. 아니, 내가 술이 돼서 잠시 정신이 들어보니 내가 그 아가씨 몸을 정확하게 말해. 어디를? 그게 엉덩이 치마가 너무 짧더라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 문제지. 그러니까 그 아가씨 치마가 너무 짧아서 당신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꼬리치는 것 같아서 만졌다 그거잖아. 맞아? 맞아. 여자가 그러고 다니는 거 만져달라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여자도 잘한 건 없어. 그렇게 입지 않았어 봐. 내가 왜 만지냐고. 역시 그랬더군요. 자기 죄가 결국 드러날 걸 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준다는 마지막 순간의 진실을 털어놓으시지 뭡니까? 사실 거기까진 저도 어렴풋이 예상했어요. 진짜로 놀란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우리 예전에 말했지? 다시 이런 문제 생기면 그땐 진짜 이혼이라고. 여보, 이건 아니지.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엉덩이 한번 만진 건데. 미안해. 용서해줘. 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기회는 줬어. 놓친 건 당신이고. 두 말 안 할게. 당장 집에서 나가. 곧 이혼 서류 갈 거야. 방금 전에 통화한 김 변호사가 전화할 거야. 나가 당장. 시아버지가 몇 번 더 매달렸지만 가차 없더군요. 30년을 봐온 분입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시아버지시죠. 안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집을 떠나셨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죠.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30년 이상을 한 침대 쓴 사람인데요. 변명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지난번 음주운전 때처럼 제대로 벌을 주고 끝내나 했거든요. 아니더군요. 여자 문제는 더 봐주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남남이 되었어요.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하긴 위자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시죠. 제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웠답니다. 근데 남편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일을 벌인 건 내가 아니라 아버지라면서요. 남편이라고 속이 편할 리 없을 텐데도 절 그렇게 위로해주지 뭡니까?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다 벌어졌는데요. 요새 시아버지는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돈을 챙기시긴 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30년을 몸에 밴 일을 못하고 사니 그렇겠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인데요. 안타깝지만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걸요. 그게 결혼이 가지는 의미 아닐까요? 멋진 아내분을 두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맞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